오늘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마 다양한 관련된 강의들을 쭉 들어오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폭넓은 얘기보다는 이 두국가론 관련돼서 조금 더 통일 개념과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좀 글로 써야 될 의무감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져요, 요즘.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북한도 두국가론을 선언을 했고 통일의 가능성도 점점 멀어지고 젊은 사람들도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그러니까 그냥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아주 상식적으로 많이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얼마 몇 년 전에는 양국 체제론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또 최근에 와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북한에서 적대적인 두 국가 혹은 교전 중인 두 국가론 관련돼서 나오면서 그런 의견들이 더 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평화로운 두 국가라는 거는 형용 모순입니다. 두 국가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뜨거운 얼음 이런 뜻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국가론이라는 거는 역사 길어요. 역사 깁니다. 이거는 1945년 분단 이후의 일이 아니에요. 왜냐? 한반도는 완충국가입니다. 완충국가라는 거는 완충국가 혹은 중간국가죠. 완충국가, 중간국가라는 건 뭐냐면은 힘과 힘이 부딪히는,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는 버퍼존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리고 최근에 와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완충 공간에 대해서 전략적인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힘과 힘이 이제 부딪히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면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국가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완충 국가가 겪어야 될 운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사는 사람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힘과 힘이 부딪히는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완충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걸 분리하는 거죠. 이게 완충 공간이기 때문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이 자체를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굉장히 길죠. 우리가 이제 분단의 역사라는 거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그때도 명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그냥 분할하자, 조선을. 그런 논의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분단의 초기에 나타났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써놨지만은 제가 요즘 이제 구한말에 대해서 다양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점이라는 게 한미일과 북중러, 북방과 남방이라는 것이
일종의 탈냉전의 30여 년 동안의 국제화와 세계화와 일종의 평화가 지켜지던 그 시기가 끝나고 다시 이제 신냉전 상황이 되면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한반도에서 힘과 힘이 이제 부딪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구한말의 상황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분할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가 됩니다. 여기서도 써놨지만은 청일전쟁 직전에 영국의 외교부 장관인 킴벌리라는 사람이 조선을 그냥 중립화를 하자, 또는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분할하자 하는 안을 제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현대적 의미로 왜 이 시대의 분할론이라는 게 현재적 의미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영국 제국이 있을 시점에 러시아의 그 남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인도 대륙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또 여기 동아시아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현대사라는 거는 청일 전쟁이라든가,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러일 전쟁이라는 게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 과정에서 미국이 양해를 하고 일본이 들어와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이제 러일 전쟁이죠. 그 러일 전쟁이라는 거는 뭐 일종의 한국이 식민지가 되는 입구, 이제 일종의 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완충 국가의 운명이 그때 많이 갈려요.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인 공간으로 치면은 발칸이 있고, 발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티토가 유고슬라비아라는 연방을 유지했던 시기가 있지만, 그 이전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내전을 보스니아하고 세르비아, 뭐 크로아티아 다 내전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전의 역사적 기원을 따져보면은 오스만 터키하고 러시아가 이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하나의 그 지역에 있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은 친러파가 되고 어떤 세력은 오스만 투르크 쪽에 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기타 등등 지역에 따라서, 여기 이쪽 편으로도 아르메니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런 힘과 힘이 부딪히는 속에서 내전이 발생을 하고, 그 내전이 또 강대국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는 건데, 아시아로 보면은 똑같은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한말에서 일제 식민지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분할론이라는 거는 뭐 자기가 불리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다 침략을 해서 먹을 수가 있으면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힘이 부족할 때 중립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이걸 나누자라든가 이런 겁니다. 여기 써놨지만은 뭐 여기 청나라와 일본 사이, 또 러시아와 일본 사이 조선 분할론이라는 게, 38선이라는 거는 1945년에 그어진 건 아닙니다. 이건 벌써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조선을 분할을 할 때 그 분할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원산과 대동강 39도선을 갖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저런 역사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분단이라는 거는 해양 세력인 미국과 대륙 세력인 러시아가 일종의 한반도를 각자 하면서 분단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단이라는 거는 강대국 정치의 산물이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왜? 한반도는 완충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히는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한말 이래로 이 분단의 논리가 작동을 하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두 국가론을 유지하면 평화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고, 한국 사회에서 통일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담론 중에 중립파론이 있는 것 같아요. 중립파론이라는 것도 일종의 분할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중립파론이라는 거는 꼭 한반도에서만 나타났던 것도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동서독이 분단되기 전 그리고 이제 분단의 초기 이럴 때 보면은 뭐 소련의 스탈린이 중립파를 먼저 제안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거는 뭐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상대편이 일종의 그 영향력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대국 한쪽의 명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중립파론의 역사라는 것도 미국도 사실은 이게 뭐 여러 번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구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1950년 10월 달에 국무부 자문관인 제섭이라는 사람이 중립화를 얘기한 이유는 10월 1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나고 9월 18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이제 38선을 돌파하는 게 10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군의 날이 유래가 그렇습니다. 국군의 날이 왜 10월 1일이냐? 38선을 돌파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38선을 돌파를 하면서 미국 국무부 일부에서 중립화 구상을 합니다. 왜냐? 이게 돌파를 올라가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내가 올라가도 점령하지 않는다. 중립화를 할 거니까 개입하지 말라 하는 차원에서 뭐 제안하기도 했고요. 53년에 뭐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는 이게 한반도에서 군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비용을 좀 줄여야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에서 미군 철수론이나 뭐 이런 거는 대체로 군사 비용의 급증과 재정 적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럴 때도 중립화를 제안했다든가, 제네바 1954년 제네바 회담, 그러니까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3개월 이내에 통일 문제에 대한 정치회담을 열자라는 합의에 따라서 1954년 제네바 회담이라는 게 열리는데, 그 제네바 회담에서도 국무부는 한반도를 중립화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건데,
저 때는 이제 미국 군부 합참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일본의 방위를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저런 그 중립화론이라는 거는 시기에 따라서 또 자기가 좀 불리하거나 또 북방의 세력들을 제어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제기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립이라는 거는 최근에도 많이 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몽골 대통령이 중립화를 하겠다 이제 발표를 하고 유엔에 가서 연설도 했죠. 근데 몽골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중국의 영향력과 소련으로부터의 어떤 독립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딱 끼어버려 있는 상황인데, 몽골 같은 데서 중립화 주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내의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의회가 반대하고 하면서 제대로 못했고, 당연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저기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의 중립 선언으로 자기 영향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부적으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게 중립국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해야 되고, 국방을 자주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안정적인 재정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뭐 중립이라는 게 지켜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구한말에 아간 파천하기 전에 고종이 그 중립을 선포합니다. 전시 중립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미 그때는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물포항을 중립 항구로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뭐 그런 게 지켜지지 않았죠. 2차 세계대전 때도 뭐 벨기에라든가 룩셈부르크라든가 다 중립국이었지만은 그냥 히틀러가 쳐들어간 거죠. 지켜지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중립국을 유지했던 대표적인 나라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인 조건 자체가 알프스 산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형적 조건이 외적을 방어하기에 유리하고, 또 스위스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 국민 동원 체제를 유지를 합니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예비군 체제 같은 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다 무장을 한 게 스위스입니다. 그리고 뭐 핀란드 같이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상황이 됐지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핀란드가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했던 거는 우리가 1943년에 겨울 전쟁이라는 게 벌어져요. 소련이 핀란드를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핀란드가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서 결국 스탈린이 점령을 못하고 휴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핀란드의 중립국 지위가 유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립국이라는 게 강대국의 힘이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좀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 중립을 얘기하면은 주로 코스타리카처럼 비무장 중립국을 꿈꾸죠.
그건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그 힘과 힘이 부딪히는 속에서 보장이 안 돼요. 우리 이제 보면은 뭐 중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강대국의 이 각축 속에서 어떻게 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1885년에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중립론이라는 거를 책을 씁니다. 그런데 뭐 저 때는 김옥균도 중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정도 중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 때는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국방력이라든가 자주 의식 뭐 이런 게 좀 부족하고 유길준의 중립론이라는 거는 일종의 보호론입니다. 보호론인 게 뭐냐면은 청나라를 맹주로 해서 다른 강대국이 일종의 중립을 보장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본래의 자주국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씁니다. 저 박사 논문 제목이 미국의 영향 아래서 중립이라는 제목이에요. 저거는 이제 저 박사 논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미국 역사에서 특히 이제 전시 중립, 미국 입장에서 전시 중립이라는 게 주로 1700년대 한 중반까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가 하는 거를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게 아니고 미국사죠, 미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힘과 힘이 부딪히는 강대국의 힘과 힘이 부딪히는 그 질서 속에서 이게 중립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논의 고민들을 했다라는 거고 그 고민의 역사는 길다, 아주 길다. 아까 이제 뭐 스위스를 얘기했는데요. 스위스는 이제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스위스가 어떻게 저 오랫동안 중립국을 2차 세계대전에도 불구하고 저걸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건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고 두 번째는 평화 건설 유지 능력이라는 게 외교죠, 외교. 외교적인 역량. 그러니까 일종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스위스는 연합국과 또 히틀러 체제랑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기술을 발휘하면서 그걸 이제 유지를 한 거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국제 적십자사라는 거는 앙리 디낭이라는 사람이 스위스 사람입니다. 저기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적십자는 스위스의 역사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앙리 디낭은 제일 첫 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그 기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외교라든가 국제사회 기여라든가 또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립국을 유지했다 이런 거고 물론 이제 코스타리카처럼 비무장 중립국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굉장히 그 중미의 일종의 지정학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해산하고 국경 방어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지형적인 지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죠. 사실 이게 뭐 이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무장을 하지 않은 중립국가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한반도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와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두 국가는 앞에 적대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문제의 핵심은 두 국가가 아니고 적대적이거나 교전 중인 상태가 더 중요하죠. 당연히 평화가 오면은, 근데 사실은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바뀌지만은 통일보다 평화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연구소를 만들 때 왜 평화통일연구소를 하지 않고 통일평화연구소라고 했냐면은, 평화라는 거는 통일 이후에도 이루어야 될 목표이죠. 그러니까 평화로운이 되면은 두 국가가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적대적이거나 교전 중인 관계를 어떻게 평화로운 관계로 전환을 할 것인가, 이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두 국가를 갖고 그 앞에 거를 형용사를 빼버리고 논의를 하게 되면은, 저는 좀 현실성이나 아까 얘기했던 역사성이나 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갖는 특성이나 이런 것과 좀 거리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통일 개념인데요. 통일 개념.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통일을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다 둘러보세요.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성립하기 어려운 거죠. 통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많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과거에 연방제를 주장했다 그래갖고 국가보안법으로 위반으로 감옥 간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문가일 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2번 나갔습니다. 이전 전승이에요. 한 번은 송두율 교수 사건. 제가 그때는 아무런 정규 직업이 없었던 시절인데 대학 교수들이 다 피해서 저같이 아무런 그 타이틀이 없는 사람이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지금 20년도 지난 얘기인데 변호인 측 증인으로 갔댔어요. 그래갖고 그때도 이제 정치국 후보연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주체 사상을 주장했다 그래갖고 그걸 이적성으로 볼 수가 없다. 그때 내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아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체 사상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2사람 있는데, 한 명은 송두율 교수고 다른 한 명은 황장엽 씨인데 왜 황장엽 씨는 안 잡아가냐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재판부에서 그 2가지를 무죄로 받아들여 갖고 바로 석방이 됐습니다. 집행유예로. 그래갖고 이제 그런 적이 있고, 다른 한 번은 청년 단체인데 거기도 북한의 연방제를 주장했다 그래갖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마 운이 좋아서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그때가 97년 12월 달이었거든요.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은 쟤들은 석방이고 아마 이해창 후보가 당선되면은 아마 좀 형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마침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 바람에 제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갔는데
판사님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연방제가 북한만은 아니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 미국이 연방제입니다. 영국도 연방제입니다. 캐나다도 연방제고 호주도 연방제고 그렇게 큰 나라만 연방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나라 스위스도 연방제고 벨기에도 연방제고 스위스나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언어권이 다르거든요. 프랑스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고 독일어권을 사용하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언어 지역에 따라서 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방제를 그 도시국가나 비슷한 벨기에 같은 데서도 그런 거를 하죠. 그러니까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뭐 국가연합 같은 형태들도 일종의 넓은 의미의 통일 형태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례와 관련돼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북아일랜드 사례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 거잖아요. EU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이동이라든가 수출입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거를 활성화를 해서 북아일랜드의 경제를 좀 더 높이고 하는 게 이제 1998년 성금열 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국가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국가연합이라는 게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장관급 협의체를 만들어서 6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회의하고 아주 낮은 수준의 국가연합이죠. 그런데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그러면 북아일랜드도 영국에 따라서 EU가 탈퇴가 되면은 이 출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관세를 다시 매겨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 비자부터 시작해갖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은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이 흔들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북아일랜드를 예외로 하자. 그래서 영국은 EU에서 탈퇴를 했지만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사이에 계속해서 EU 국가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서 경제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래서 최근에 와서 뭐 북아일랜드에서는 통일 논의라는 게 많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북아일랜드의 지금까지 내전의 핵심 뭐냐면은 영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가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을 믿는 아일랜드 사람과 충돌하는 거고 장벽을 세우고 차별이 되고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슨한 국가연합을 조금씩 늘려가자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라는 거는 이거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하는 건데 통일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거는 폭력적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공존하는 게 통일이지 그 차이를 없애는 게 통일이 아닙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이제 혼선이 발생을 하는 게 통일이라는 거는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는 통일이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반통일이고 그건 아니죠. 젊은 사람들이 통일 개념이 다른 겁니다. 좀 더 장기적이고 좀 더 평화적이고 좀 더 이지라를 충분히 좀 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난 지금 당장 하고 싶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것도 일종의 이제 달라진 통일 개념인 거지. 그거를 통일과 반통일로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만 통일이고 나머지는 반통이다 하는 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양국 체제론이나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대부분 대안으로 제시하는 많은 논의들이 사실 알고 보면은 남북 연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거든요.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뭐 여러 가지. 남북 연합론이라는 거는 노태우 정부 이래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통일을 하나의 과정으로 봤을 때 남북 연합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래의 문을 열어놓는 거하고 미래의 문을 굳이 그렇게 닫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두 국가론이나 양국 체제론을 마치 특수관계론, 우리가 지금 이제 저는 여전히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우리가 합의했던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다 하는 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중적 개념이에요. 이중적 개념입니다. 그 현재의 두 국가의 실체와 미래의 통일이라는 문을 동시에 하는 거고 그 두 가지가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지금처럼 했다 그러면은 미래가 좀 더 멀어지는 거지만 그 미래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동서도 관계에서 빌리 브란트가 신동방 정책을 하면서 취했던 동독과 서독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다 하는 특수관계다 하는 주장과 일맥 상통하는 측면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통일론 관련돼서는 보수 쪽은 흡수통일론이죠. 그래서 이게 흡수통일론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이 아파요. 너무 오랫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통일 비용 있잖아요. 통일 비용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남한의 소득 수준이 있고 북한의 소득 수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35배에서 40배까지 벌어졌죠. 통일 비용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북한의 소득 수준을 남한의 소득 수준의 100%, 70%, 60%까지 맞추는데 들어가는 재정입니다. 그걸 우리가 통일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일 비용이 학자에 따라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그거는 당연히 소득의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 거 다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소득 차이를 북한의 소득 수준을 얼마만큼 맞출 것이냐 하는 기준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대결을 추구하게 되면은 통일비용은 점점 커지죠. 통일비용은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죠. 그거를 동서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0몇 년이 지나면서 많은 후유증을 지금 거의 대부분 극복을 했지만은 사실 통일 비용이라는 거는 세금이거든요. 통일 연대세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소득세에다가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갖고 통일 연대세라는 항목으로 추가적으로 자기 월급에서 까는 거예요. 그게 통일 비용이죠. 아니 통일이 됐는데 의료보험을 남북한을 각자 할 겁니까? 복지 혜택을 각자 할 거예요? 실업수당을 안 줘요? 그렇잖아요. 통일이 됐는데.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대결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격차는 벌어지고 당연히 통일 비용도 대한민국 국민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거에 거기는 허점이 너무 많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통일이 되면은 동서독하고 남북 간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서독도 그렇게 어려운 일종의 계곡을 지났는데 통일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통일 사례 이렇게 얘기하면은 독일 사례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사례의 한 중간쯤이라 봐야죠. 독일 사례 정반대는 예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설 중에서 장강명 소설가가 쓴 우리의 소원은 전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소설이에요. 아마 최근에 나오는 한반도 문제를 다룬 영화들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 그러니까 강철비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대체로 보면은 통일이 됐는데 북한의 군부가 잔존 세력으로 남아 있어갖고 마약 거래를 하고 내전을 게릴라 되고 그래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예멘 사례를 한반도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멘이라는 거는 두 번 통일하거든요. 1990년에 어느 날 갑자기 북예멘과 남예멘의 접경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그랬는데 싸우면은 둘 다 못 먹으니까 야 그러지 말고 석유를 그러면 공동으로 개발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정상회담이 열리는 과정석에서 북예멘하고 남예멘하고 국력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남예멘 대통령이 그러지 말고 그냥 통일하자. 조건은 권력을 50대 50으로 나누자. 이렇게 해갖고 북예멘 대통령이 그럴까? 이렇게 해갖고 남쪽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두 대통령이 손을 잡고 통일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다 뒤집어졌죠. 예? 북예멘의 공무원들이 우리 대통령이 가서 통일을 한다고? 그렇게 정치적인 타협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전쟁을 거쳤으니까 원한도 있을 거고, 그죠? 적대적인 관계가 남겨놓은 치유해야 될 상처들이 많은데 그거를
하나도 치유하지 않고 그냥 권력 나눠 먹기로 한 거죠.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정말 기계적으로 50대 50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뭐 장관 자리 50대 50 나눠요. 그럼 장관을 북예멘에 하면은 차관을 남예멘에 하고, 대사관 북예멘 대사관도 있고 남예멘 대사관도 있는데 통일이 됐으니까 이제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반으로 딱 나누고, 그렇게 나눴는데 권력 나눠 먹기라는 게 오래 가기가 어렵죠. 선거를 했는데 갑자기 이슬람 정당이 제3정당으로 치고 나오는 바람에 50대 50으로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또 적대적인 관계가 남아있다 보니까 남예멘 지도자들에 대해서 암살이 이루어지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서 결국 94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뭐 전쟁은 3달 만에 북예멘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죠. 그래서 예멘은 한 번은 합의로, 한 번은 전쟁으로 통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남부 분리 운동이라는 게 처음에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결국 무장투쟁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런 내전이 장기화가 되면서 강대국이, 주변 강대국이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그 부족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부족 사이에 대리전이 발생을 한 거죠.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예멘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국가 실패 사례라고 얘기합니다. 국가가 없어요. 국가라는 게 뭐냐면은 공권력이 없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쿠데타를 유엔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인지 쿠데타인지 정부가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로 가는 모든 배에 미사일을 지금 쏘는 바람에 지금 수에즈 운하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에즈 운하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아프리카로 지금 돌아가니까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스라엘 이란 관계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으로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뛰겠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예멘의 사례들 보면은 통일을 서두르다 망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결과로서의 통일이 아니고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왜 중요하냐? 이 과정이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결과로서의 통일이 돼야지, 예멘처럼 아무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흡수 통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비극, 바로 예멘 사례에서 훨씬 더 교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앞에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단국이라는 거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가트 체제부터 예외로 인정을 받아서 WTO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단국에서의 이제 무역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동서독 관계도 마찬가지고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FTA 협정 같은 거를 다른 나라랑 맺을 때 뭐 싱가포르라든가 아세안이라든가 이럴 때는 뭐 개성공단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국가와 국가 관계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제 남북 교류라는 게 참 먼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참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 보면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분단 70년에서 보면은 2001년부터 2007년 사이 이 기간이라는 거는 매우 특수한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민간 교류의 시대라는 게 거기서 끝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적 교류라든가 경제 교류라든가 인도적 분야의 교류라든가 사회문화 교류라든가 그때만 있었던 거죠. 사실은 2008년부터 이명박 박근혜 시대는 다 끊어진 거고, 문재인 정부 때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남북 관계가 악화가 됐다가 2018년 딱 1년인데, 그것도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깨지면서 민간 교류를 하기도 전에 남북 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런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제가 이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현상을 인정해야지 현상을 극복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단 체제를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두 국가로, 국가와 국가 관계로 된다 그래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나라와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 어디 이사 갈 수도 없잖아요. 이 개인이라면은 그냥 이사를 가면은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적경이라는 게 군사적 긴장이 높을 수가 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국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중국을 휩쓸고 북한을 휩쓸고 비무장지대 멧돼지를 통해서 남쪽으로 넘어오는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골치가 아픕니다. 2019년에 시작이 돼갖고 벌써 5년이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우리 가축 농가에 미치는 영향력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축 전염병만 있겠어요. 소나무 뭐 제선충부터 시작해갖고 식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도 다 연결이 돼 있지요. 그래서 뭐 앞에 저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이 9.19 군사합의 이런 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끊어지면서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통일 개념과 관련돼서 몇 가지, 전 두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민족주의로 접근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점차적으로 우리는 다민족 국가로 전환하고 있어요. 이게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022년 경우는 다문화 혼인의 비중이 9%, 다문화 출생의 비중이 5%인데 적어도 코로나 직후에 통과인데 다시 이제 코로나에 이게 좀 이동이 제한됐던 게 이제 풀리면서 다문화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실제로 몇몇 지역들, 우리 학교가 이제 김해시에 있는데 김해시 이런 데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지역에 다문화 가정의 비율 이런 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뭐 육상 선수 중에서 아프리카계 한국인이 있지요. 그 친구는 생긴 거는 아프리카계지만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 예? 한국에서 쭉 자라서 한국 사람이죠. 혈통의 순수성을 얘기하던 시대라는 게 이제는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해리스 후보가 인도계 어머니와 자메이카 아버지 사이에 뭐 미국의 이민 국가니까 자연스러운 거지만 한국도 점차적으로 다문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이게 비중이 높아지면은 정치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인도 아프리카계 한국인이 정치를 할 수 있잖아요. 꼭 육상만 합니까? 그죠? 선입관을 좀 바꿀 때가 됐다. 마찬가지로 통일이라는 게 하나가 되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인데 다문화라는 게 종교적 차이도 있을 거고 문화적 차이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종교, 다문화, 상호문화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져야 되겠지요. 물론 미국의 트럼프 현상이나 유럽에서 불고 있는 지금 반이민에 기반한 극우 정치들도 한국 사회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차별과 혐오,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또 이런 현실이 변화되면서 반작용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우리 사회에서도 아마 겪어야 될 그런 문제들인데 다양성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어울릴 것인가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일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차이 나는 차이들이 어울리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차이들이 어울리는 거의 핵심은 뭐냐? 민주주의죠. 통일이라는 가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민주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의 3원칙이 자주평화 민주입니다. 우리가 7.4남북 공동성명에서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을 이제 합의를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인 통일 방안을 하면서 민족 대단결을 빼고 민주라는 이제 그거를 가치로 넣는데 이 민주의 가치를 재해석 더 적극적으로 재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8.15 때 통일 방안을 그게 통일 방안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놨는데 어처구니가 없죠. 통일 방안은 그런 식으로 내놓는 게 안 됩니다.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평가하고 그게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 김영삼 정부 때 물론 조금 바꿨지만 그거는 뭐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구체화한 거니까요. 왜 그렇게 지속성이 있느냐? 합의로 만든 겁니다. 그때 국회에서 정말 좌파부터 우파까지 다 불러갖고 공청회를 수도 없이 많이 했고 그때는 또 상김 시대였잖아요. 김종필
평민당, 뭐 김영삼 대통령 그 당, 민주당, 뭐 김종필 자민련 다 국회에서도 몇 번씩 그 공청회를 그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 방안이라는 거는 합의를 이뤄야 됩니다. 그리고 합의 100% 합의라는 게 뭐 가능하겠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청회를 해보면은 차이가 크죠.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 국민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지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을 대체할 수 있는 거지. 아무런 그 합의가 없이 국회에서 논의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발표를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정권이 끝나면 사라지죠. 박근혜 정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환경 생태적인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 14 합의를 할 때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중에서 한강 하구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도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합의의 경제적 가치 얘기하면서 한강하구에 모래를 퍼서 남한의 건설 자재로 쓰자. 그래서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 된다 하는 거를 했는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또 엄청나게 환경에 대한 그 공감대 이런 게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사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도 여러분들이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면은 늪지가 보존되고 천연기념물이 있고 그거는 다 강원도 일부입니다. 강원도의 산맥에 그야말로 군이 접근하기 어려운 거기에 펼쳐진 풍경이지 경기도 쪽으로 오면은 정말 비무장지대는 환경 파괴의 지대죠. 거기 군부대가 유류 기름부터 시작해갖고 뭐 경계를 위해서 불태워버리고 나무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비무장지대 경기도 쪽은 굉장히 북진했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민간인 통제선 예전에는 비무장지대라는 게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2km, 2km, 4km를 비무장지대로 했는데 우리 밑에 이제 민간인 통제선을 5km에서 한 10km 정도를 민간인 통제선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부동산 내 이용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면서 경기도 쪽은 지금 민간인 통제선 자체가 없는 지역이 많아요. 김포 같은 데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포 같은 데 바로 강 건너가 북한이잖아요. 문산 쪽이나 이쪽도 보더라도 연천까지 보면은 민간인 통제선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이거는 환경 생태적인 측면에서 이래도 되는가? 왜냐하면은 사실 이거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토마스 베리 같은 사람 지구의 주인은 인간만이 아니다 하는 거지요. 지구의 주인이라는 거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인간도 그 하나인데 인간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댐을 건설하고 아마존 정글을 불태우고 하는 시대
여러 가지 최근에 여러 국가들이 환경과 관련돼서 소송의 주체가 인간만 소송의 주체냐, 강을 대리해서 소송을 해서 댐 건설을 막은 사례들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통일이라는 게 인간만이 아니고 식물이나 동물, 전체적인 한반도의 환경 생태적인 가치까지 좀 확장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50분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제 얘기는 이걸 마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